지금 이 순간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습니다. 테헤란이 불길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 이란의 미사일 137발, 세계 최강 패트리어트는 30초를 허비했습니다. 그 30초를 메운 것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은 했습니다. 믿고 쓰는 건 별개의 문제죠. 미국이 쓰레기통에 던진 서류. 미국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알-다프라 기지의 활주로 끝에 서서 저는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6년 3월 4일 새벽 2시, 페르시아만 쪽 하늘이 기묘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 방향에서 간간히 섬광이 번뜩였지만 그게 포화인지 낙뢰인지 아직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공기는 기름 냄새와 열기가 섞인 채 목 안쪽에 걸렸습니다. 기지 전체가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걸 그냥 당연한 긴장감으로 받아들였죠. 사흘 전 이란 테헤란에서 있었던 일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수뇌부 15명이 공습 한 방에 몰살당했습니다. 37년을 철권으로 쥐고 있던 손이 그렇게 한순간에 허공을 잡았죠. 저는 그 뉴스를 UAE 국방부 회의실에서 받아봤는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멍하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군요. 누군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이 기뢰를 뿌리고 초기함을 해협 입구에 세우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묶여버렸죠. 국제 유가는 2시간 만에 25%가 치솟았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증시가 연쇄로 무너졌고 워싱턴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태블릿으로 확인하면서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준비된 사람이 빛난다는 걸 저는 30년 넘는 군 경력 속에서 몸으로 배운 터였습니다. 62살. 전미 공군 중장 출신. 사드 개발 당시 실무 총괄을 맡았고 이후 UAE 국방부 수석 전략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알-다프라 기지의 방공 체계를 직접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마이클 앤더슨이었죠. 이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 3포대 6기, 발사각도, 레이더 배치, 교전 반응 시간, 전부 제가 수십 차례 검토하고 손질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대들을 볼 때마다 일종의 안도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잘 닦인 총을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안도감이요. 그날 밤 저는 습관적으로 기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불이 꺼진 경납고 옆을 지나고 연료 저장소 울타리를 따라 서쪽으로 걷다 보면 기지 외곽 구역이 나옵니다. 그쪽은 주요 시설과 약간 떨어진 자리라 낮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죠. 어둠 속에서 덩그러니 놓인 장비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사대 모양이 패트리어트와 달랐습니다. 수직으로 길게 솟아있고 레이더 배치 방식도 제가 아는 것과 달랐죠. 가까이 가서 표식판을 보니 한글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CHEONGUNGII라는 로마자 표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궁2,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걸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언짢았죠. 제가 처음 이 배치 계획안을 받아봤을 때 저는 UAE 측 담당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로 충분하다고. 실전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장비를 이 기지에 들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살만 소령이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협의 끝에 두 포대가 기지 외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문서에 사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채우기용이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공체계에서 포대수가 많아 보이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서는요. 한국산 장비의 역할이란 게 아마 그런 것이겠거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천궁2 발사대 옆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군복 위에 낡은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확인 같은 동작이었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발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 작은 공구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뭔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무릎 부분 군복은 흙과 먼지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죠. 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 일도 없는 장비를 새벽에 점검하고 있는 게 어딘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관제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유리창 너머로 레이더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무심코 그쪽을 흘끗 봤습니다.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고도 수치가 눈에 걸렸습니다. 해수면에서 불과 몇 미터 위를 기어가는 궤적이었죠. 적어도 고속 표적. 이른바 스키머 궤적이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숫자가 제가 보는 사이에도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수치창에는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까지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표적 정도라면 패트리어트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하사가 저 화면을 보고 있을 테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전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굳이 제가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관제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숙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점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깐 본 그 순간에도 숫자가 불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인식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때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만들거든요. 숙소로 돌아가 군화끈을 풀던 그 순간 기지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군화끈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숙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무전기를 집어들었는데 이미 채널이 난리였습니다. 목소리들이 서로 겹치고 끊기면서 단어 조각들만 튀어나왔죠. 다수 표적, 적어도 접근 중. 저는 뛰면서 군화끈을 묶었고 관제동까지 200m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사막 모래가 군화 밑에서 미끄러졌고 기지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로 뛰어가는 모습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제동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 3명이 화면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그 뒤에 장교 2명이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20, 30, 그 이상이었습니다. 화면 끄트머리에서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었고 고도 수치는 전부 낮았습니다. 해수면 위 40-50m. 일부는 그보다 더 낮았죠. 표적수 확인. 제가 낮게 말하자 오퍼레이터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만 137. 계속 늘고 있습니다. 137. 그 숫자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이 등 뒤로 갔고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패트리어트 6포대. 포대당 교전 가능 동시 표적수와 재장전 시간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숫자보다 더 문제인 게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옆에는 탐지각 표시창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현재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창이죠. 저는 그 창을 보는 순간 턱이 굳었습니다. 레이더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이란발 위협은
북동쪽에서 온다는 전제 아래 탐지 자원을 그쪽에 집중하도록 배치했습니다. 120도 탐지 범위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표적들은 북동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동쪽 방향 적어도 표적 다수 추가 확인됩니다.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남쪽 수면을 타고 우회하는 궤적을 선택한 겁니다.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해수면을 기어오는 방식으로 스키머 궤적의 특성상 고도가 낮으면 탐지 자체가 늦어지고 거기다 레이더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측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방공망에는 그 측면이 없었습니다.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려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넘어간 것이었죠. 그 판단이 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회전 시작합니다. 담당 장교가 명령을 내렸고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레이더가 새로운 탐지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30초. 평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적들이 초당 250m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30초면 그것들이 7km 이상을 더 좁혀온다는 뜻이었죠. 관제동 안이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좇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30초가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관제동 안이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에 튀기면서 다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레이더 회전 진행 표시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10%, 20%. 그 사이에도 붉은 점들은 화면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또 한 칸.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표적 접근 속도 초당 250m. 레이더 전환까지 남은 시간 20초. 그러면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5km를 더 좁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는데 그 명확함이 오히려 발을 묶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오퍼레이터 한 명이 헤드셋을 두 손으로 꽉 누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옆자리 장교는 입술을 질끈 깨물면서 진행 표시만 노려봤고 관제동 뒤쪽에 서 있던 누군가는 언제부터인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참고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제 자신도 숨을 참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0%, 40%. 화면 속 붉은 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기지 방어 반경 안쪽 경계선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가 설계한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30초가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스턴이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각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턴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두 사람 다 화면만 봤습니다. 레이더 회전이 절반을 넘어서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시구역 천궁, 자동 교전 모드 진입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반박자가 걸렸습니다. 시구역, 기지 외곽. 제가 새벽에 지나쳤던 그쪽. 한국기술진이 무릎을 꿇고 점검하고 있던 그 발사대였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새 창이 떴습니다. 천궁2 교전 현황이었습니다. 레이더가 회전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30초 사이에 천궁은 이미 표적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전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360도 전 방향, 수직 발사. 어느 방향에서 오든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완전히 새 탐지각을 잡았을 때
시계는 32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32초 동안 기지는 사실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2초를 메운 것은 제가 설계한 방공망이 아니었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구역 방향으로 난 창 너머로 수직으로 치솟는 불기둥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구역 방향 창밖으로 불기둥이 솟구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발싸움이 났을 때 관제동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둔탁한 금소금이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발바닥으로 진동이 전해졌고 그 직후 수직으로 치솟는 화염이 창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동시에 뒤따랐습니다. 간격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어느 방향을 겨냥하는 것처럼 포신을 돌리거나 각도를 맞추는 동작 없이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곧장. 화염이 치솟을 때마다 관제동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울림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발싸움이 겹쳤습니다. 저는 그 궤적을 눈으로 좇으면서 입안이 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발사 전에 레이더가 표적을 고정하고 발사관이 각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격탄이 나갑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순서가 있습니다. 표적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발사 방향이 달라지고 그 방향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30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달랐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간 요격탄은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위로 솟구쳐 올라간 다음 표적의 궤적을 향해 몸을 꺾는 방식이었죠. 발사 시점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발사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오든 해수면을 기어서 오든 그냥 위로 올리고 거기서 꺾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걸 서류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검토서를 쓸 때 기술 사양서를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보는 건 달랐습니다. 숫자로 읽은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관제동 모니터에서는 천궁2 교전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 한 명이 그 창을 열어놓고 숫자를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처음에는 낮았다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교전 개시. 표적 7격추 확인. 8, 9. 저는 중앙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라 두세씩 묶여서 지워졌습니다. 천궁이 한 표적을 잡는 동안 다음 요격탄이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는 방식이었죠. 빈틈이 없었고 방향 전환으로 낭비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턴이 제 옆에서 화면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동시다발 대응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시구역이 보였습니다. 천궁2 발사대 주변에 기술진 서너시 서 있었습니다. 방호복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를 두른 것도 아닌 그냥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콘솔 앞에 앉아 있었고 2명은 그 뒤에 서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요격탄이 올라갈 때마다 충격파가 주변 모래를 날렸는데 그들은 눈을 가리거나 몸을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지 않았고 어깨를 잔뜩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싶었죠. 처음이면 저렇게 서 있지 못합니다. 첫 발싸움에 몸이 움츠러들고 충격파에 눈이 감기는 게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몸이 익숙해진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질 때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저 사람들은 그 장비 옆에서 똑같이 서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발사대를 점검하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쓸 일도 없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관제동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었는데 가슴 어딘가가 불편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바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죠? 정의하면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였습니다. 교전 시작 2분이 지났을 때 오퍼레이터가 다시 숫자를 읽었습니다. 천궁 측 격추 누계 62, 패트리어트 측 격추 누계 11.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제동 안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아까의 조용함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공포였고 지금은 뭔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안도인지 당혹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쪽도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표적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표적 고정에 시간이 걸렸고 발사 간격이 눈에 보일 만큼 있었습니다. 이건 패트리어트가 나쁜 장비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판단이 제 것이었다는 게 지금 이 순간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서 요격탄이 또 올라갔습니다. 수직으로 망설임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2달 전 제가 쓴 검토서를 떠올렸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다고 썼습니다. 검증이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그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뭔가 당연한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앉아있던 회의실 의자가 서류 위에 올려놓았던 제 손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기지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줄어들었고 천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 서서 등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아직 놓치고 있었습니다. 교전 종료 신호가 울리는 순간 관제동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누군가는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는데 공통적인 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이 초록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뭔가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교전 종료 브리핑을 수십 번 했던 사람이 그날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게 나오면 바로 올려. 짧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그게 도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충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만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턱으로 시구역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같이 가자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습니다. 시구역으로 가는 길은 5분 거리였습니다. 사막 모래 위에 깔린 철판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만도 마찬가지였죠. 바람이 조금 불었고 동쪽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끝난 기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평온한 게 아니라 뭔가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판 위를 걷는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천궁2 발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진 4명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끝났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2명은 발사관 외부를 손으로 훑으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했고 1명은 콘솔 앞에 앉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발사대 하단 패널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은 채 안쪽을 점검하고 있었죠. 주변 모래가 충격파에 쓸려 뒤집혀 있었고 기술진들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고 그렇다고 느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도였습니다. 그중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이 저희가 다가오는 걸 알아채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검지 손톱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 다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는데 본인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구를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십 발의 요격탄이 머리 위로 솟구쳤던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냥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살만이 기술진 대표에게 짧게 뭔가를 물었고 기술진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교전 준비도 30분이면 됩니다. 30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교전을 막 끝낸 장비를 30분 안에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죠. 저는 패트리어트 재가동 준비 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는데 숫자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살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고문님, 이 사람들 어젯밤부터 교대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살만은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우리 둘 다 그냥 그 손들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 옆 콘솔 앞에 앉은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수치를 낮게 읊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국어였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차분하고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2달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던 그 방에서 제가 검토서를 쓰던 장면이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고 썼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틀릴 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살만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딱히 누구한테 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내가 밀어냈습니다. 이 장비 배치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살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진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계속 났고 누군가 공구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무심한 소리들이 제 자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교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사관 끝부분이 열기에 그을려 있었고 외부 도색 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해낸 것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어오는 길 내내 살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관제동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오퍼레이터가 최종 집계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숫자는 아직 보지 않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태블릿이었는데 그게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고쳐 잡았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옆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 숫자만 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명중률 15%, 천궁 2 명중률 97%. 저는 그 두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걸프전에서 검증된 장비가 제가 30년을 믿어온 시스템이 낸 숫자가 15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뇌가 그 숫자를 다른 무언가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집계 오류일 수도 있다. 교전 환경이 특수했다. 변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회전에 허비한 32초, 탐지각 밖에서 들어온 표적들, 적어도 스키머 궤적에 대한 대응 지연. 숫자는 그 모든 것의 합산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방공망이 만들어낸 합산이었죠. 데이비드 스턴이 옆에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에 얼마죠? 오퍼레이터가 답했습니다. 발당 약 80억 원입니다. 스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천궁은요? 약 17억 원입니다. 스턴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달 전 회의실에서 스턴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증 안 된 깡통이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웃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얼굴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는 시선을 태블릿으로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교전 시간 총 18분. 이란 발사 미사일 137발 중 천궁2 격추 확인분 94발, 패트리어트 격추 확인분 16발. 나머지 27발은 자폭 또는 해상 낙탄 처리. 기지 피해 없음. 인명 피해 없음. 저는 그 네 글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기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납고 인원, 관제동 인원, 외곽 경비 인원까지 합치면 4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제가 2달 전 쓰레기통에 던진 서류 사이의 거리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결과와 제가 한 판단 사이에 어떤 연결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으니까요. 스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야죠. 스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2달 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스턴은 잠시 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방산업계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이 숫자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오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납품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과 연결된 계약들, 그 계약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스턴은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살만이 관제동 끝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거기 있었는데 말을 걸지 않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말없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궁2 운용 국가별 실전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배치분 교전 기록, 오늘 UAE 교전 기록, 그리고 맨 뒤에 한국 국내 실제 대응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실제 발사 상황에서 대응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그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장비가 한국에서 실전에 가까운 상황을 얼마나 반복해서 겪었는지가 그 날짜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각 날짜 옆에는 발사 표적수, 대응 시간, 격추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다고 제가 썼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는데 들키기 싫어서 파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살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이 서류를 반려했을 때 저는 한국 측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살만을 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만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관제동 창밖으로 시구역이 보였고
기술진들이 여전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고 사막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한국 측 담당자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을 텐데 화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서류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 그 절제가 지금 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게 묘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작성한 한 줄짜리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태블릿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살만이 그 문장을 이미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15와 97, 80억과 17억. 이 네 개의 숫자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을 20분 만에 처형했습니다. 저는 관제동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려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시구역에서 기술진 한 명이 몸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동작이었는데 그 손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숫자가 오늘 이 기지 안에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사팀이 관제동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교전 종료 5시간 뒤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UAE 공군 분석관 2과 미국 측 파견 장교 1. 그들은 장비를 들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노트북을 펼치고 데이터 케이블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였죠. 저는 관제동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그 자리에 끼어서 브리핑을 주도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이 가장 먼저 꺼낸 건 천궁2 교전 로그였습니다. 미국 측 파견 장교가 로그 파일을 열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UAE 분석관 쪽으로 화면을 돌리면서 뭔가를 짚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교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발사 시퀀스가 타임라인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사 간격, 표적 추적 전환 시간, 재장전 완료 시점.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측 장교가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발사 간격이 실전에서 나온 겁니까? UAE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오차가 없습니다. 미국 측 장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몇 시간 전에 똑같은 침묵을 경험했으니까요. 조사팀이 다음으로 꺼낸 건 천궁2 개발 이력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문서에는 천궁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설계됐는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서해와 동해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지형적 조건, 좁은 국토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 그 전제들이 360도 수직 발사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수출 시장으로 볼 때 한국은 이 전장 환경을 자신들이 매일 살아내는 현실로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설계해온 방공체계는 항상 특정 방향의 위협을 전제로 했습니다. 어디서 올 것이다. 어떤 고도로 올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레이더를 배치하고 포대를 세웠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그 전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것, 그 불확실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설계했고 한국은 불확실성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은
불확실성 쪽에서 왔습니다. 살만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서를 같이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살만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전 안 했죠? 살만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거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만이 한 말이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조사팀이 패트리어트 교전 로그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도 봤습니다. 레이더 회전 구간에 공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2초. 타임라인에서 그 구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었습니다. 미국 측 장교가 그 빈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그 32초가 제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레이더를 북동쪽에 고정하기로 한 것, 측면 보안 장비 배치를 생략하기로 한 것, 그 결정들이 연결돼서 저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빈칸은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 32초 동안 기지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조사팀이 중간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천궁2의 360도 대응 능력이 이번 교전의 결정적 변수였다는 것, 패트리어트의 탐지각 한계가 초기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것, 그리고 두 시스템이 병행 배치됐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병행 배치. 저는 그 단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살만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천궁은 이 기지에 없었습니다. 제가 반려서를 쓰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살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살만은 조사팀 쪽을 보고 있었고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는 그 짧은 눈빛을 보면서 2달 전 살만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고문님, 천궁의 360도 수직 발사 방식이 이 지형에서는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낫다고 했을 때 제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살만은 그때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상부를 움직였습니다. 조사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측 장교가 가면서 저한테 짧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본부로 올라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뒤 관제동 안에 살만과 저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구역 천궁2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교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장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술진 한 명이 발사관 옆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만, 이 결과가 다른 나라 국방부로도 넘어가겠죠? 살만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게 어떤 결정을 만들어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지역에서 방공체계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든 건 제가 숫자 채우기용이라고 불렀던 장비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입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보고서가 본부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살만이 관제동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평소보다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억누르는 게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눈이 평소보다 크게 열려 있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제 앞에 내려놓는 동작이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페루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페루 국방부 공식 서한 요약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루가 추진 중인 국방 현대화 사업의 지상,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독점 조달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7조 원, 계약 범위는 지상무기 체계 전반이었습니다. 역사상 한국이 단일 국가와 체결하는 방산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설명이 각주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한을 다 읽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페루가 이 교전 데이터를 봤다는 겁니까? 살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전 종료 24시간 안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루트로 먼저 들어갔고 페루 국방부가 자체 분석팀을 돌린 뒤에 이 서한이 나온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4시간. 교전이 끝나고 제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손을 떨고 있던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그 숫자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살만이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페루는 오래전부터 미국 장비 의존도를 낮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 않았죠. 유럽 장비는 비쌌고 중국 장비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구역 천궁2 발사대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전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발사관이 지금 이 순간 페루의 결정을 만들어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장비가 남아메리카 대륙의 국방 정책을 바꿨다는 게 너무 빠르고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페루 측에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습니까? 살만이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 현지 생산 비율, 유지보수 인력 파견 규모, 이 세 가지를 협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장기 파트너십.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만든 나라와 묶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한 건 천궁2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를 만들어낸 나라, 기술. 이전 거부를 당하고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와 같은 편이 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시구역에서 기술진 2명이 장비 외부를 닦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헝겊으로 닦는 거였습니다. 교전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는데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페루 얘기를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아도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살만이 옆으로 왔습니다. 고문님, 페루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라크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전 데이터가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이미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살만을 봤습니다. 어떤 경로로요? 외신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기술이 놓친 30초를 한국의 방패가 메꿨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그게 각국 국방부 분석팀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 기술이 놓친 30초. 저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초를 설계한 사람이 저라는 것, 그게 헤드라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책임이 사라졌다는 홀가분함이 아니라 그 30초가 제 것이라는 걸 제 자신은 알고 있다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살만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페루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방위사업청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실무 협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싶다고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기술진 2명이 장비를 다 닫고 공구함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뭔가를 말했고 둘이 짧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무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끝낸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7조 원짜리 계약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방공망을 누가 설계하느냐의 문제였고 그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 손에 맡겨질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페루는 그 선택을 한국으로 한 겁니다. 오늘 이 기지에서 나온
18분짜리 교전 기록 하나가 그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살만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고문님, 한국 측 기술진이 오늘 오후에 철수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비는 남기고 인원만 일단 복귀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오후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살만한테 말했습니다. 오후에 시구역에 한번 가겠습니다. 살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시구역이 조용했습니다. 발사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시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사막 특유의 건조한 열기가 얼굴을 정면으로 밀어붙였고 철판 통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생각했는데 막상 걷기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걸으면 됐습니다. 시구역에 도착했을 때 기술진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케이스를 정리하는 사람, 케이블을 감는 사람, 문서를 묶어 파일함에 넣는 사람, 각자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동작들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들의 속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였죠. 저는 그 안에서 아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교전 직후 발사대 옆에서 2번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발사대 하단 패널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끝낸 뒤 패널을 잠그는 동작이었는데 손이 익숙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각도가 정확했고 2번 확인하고 손을 뗐습니다. 저는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몸을 일으키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확인 같은 그 동작이었죠.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거나 별 말씀이라거나 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에 뭔가를 돌려줘야 할 의무 같은 건 원래 없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했고 저는 그걸 보고 한 말이었으니까요. 살만이 옆에서 통역을 제안했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교전 흔적이 더 선명했습니다. 발사관 끝부분이 열기에 그을려 있었고 외부 도색 2군데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충격파에 쓸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외부를 닦아냈는데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들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열기를 뿜어냈던 것과 같은 발사관이 맞는지 싶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이 장비가 어떤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독자 개발, 수십 번의 실패와 수정. 북한 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질 때마다 이 장비 옆에 서 있었을 사람들. 그 시간들이 이 금속 안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진 한 명이 근처에서 파일함을 닫으면서 살만 쪽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살만이 통역했습니다. 장비 상태 이상 없고 다음 교전 준비도 완료 상태로 넘긴다고 합니다. 후임 운용 인력에게 인수인계 문서도 다 남겼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임 운용 인력? 이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장비는 여기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문서를 받아서 이 발사대 옆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점검했던 것처럼, 새벽에 혼자 어둠 속에서 공구를 쥐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문서를 남긴 겁니다. 저는 발사대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술진들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케이블 정리 상태를 한 번 더 보고 발사대 주변 바닥을 한 번 훑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최소화하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기지일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똑같이 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면 장비 옆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혼자 공구를 들고 교전이 끝나도 쉬지 않고 점검을 할 것 같았습니다. 기술진들이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줄을 지어 C구역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순간 발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의식해서 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서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살만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진 중 몇 명이 그 동작을 알아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지나치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리고 나서 살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교전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 방공 체계 전면 재검토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고문님이 주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잠시 C구역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진이 떠난 자리에 천궁2 발사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발사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딘가를 향하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든 대응할 수 있다는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살만을 돌아봤습니다. 회의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살만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반려한 서류 있죠? 그거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검토서를 써야 하니까요. 살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C구역을 나오면서 저는 한 번 더 발사대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확신을 설계했습니다. 어디서 올지 알고 있다는 확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만들어낸 빈칸이 32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32초를 메운 건 제가 숫자 채우기용이라고 불렀던 장비와 새벽에 혼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발사대에서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